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이미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차지했지만 남은 경기들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고 또 전반기에 나폴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인테르와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우승 확정 이후 나폴리가 홈팬들 앞에서 또 한 번 멋진 경기 펼쳤고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서력전에 있어서 또 김민재 선수가 최근 아주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루카쿠 선수를 완벽하게 막아냈죠. 예, 물론 루카쿠 선수가 골을 넣긴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나서 그러고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고, 그 전까지는 이제 루카쿠 선수가 뭐 하나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을 하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김민재한테 조금 고전했죠. 예,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는 전반기 인테르전에도 잘했지만 이번 그렇죠. 경기는 훨씬 더 좀 원숙한 플레이, 조금 여유 있는 플레이를 펼쳐줬고, 교체된 것도 워낙에 이제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네. 이날 나폴리가 특히 이제 챔스 결승에 오른 인테를 상대로 멋진 경기를 펼쳤고, 또 그에 대한 김민재 선수의 평가도 좋았는데, 경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우승을 확정했지만 주전 선수들 상당수가 출전을 했어요. 상당수가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주전 선수들이 다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쵸, 로사노도 부상이고 또 폴리타노 같은 경우도 확실한 주전은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후이도 부상이니까 이제 올리베라가 선발로 나온 거고요. 홈 경기다 보니까 이제 그 베스트 11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장 지난 경기에는 이제 주전들을 많이 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도 지난 경기에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예, 반면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물론 루카쿠가 최근에 거의 주전급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제코하고 둘이 한 경기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루카쿠가 나올 순번이었고요. 그러니까 바렐라고 그 바스토니 2명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는 백업들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오나나 골키퍼까지요. 네, 보시면 골키퍼는 특성상 체력에 큰 변수는 없고요.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지금 오시멘 선수와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메렛 골키퍼, 라흐마니, 김민재, 디로렌초, 올리베라, 치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 여기 오시멘, 크바라첼리아까지 완전히 풀주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경기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코파 이탈리아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대비하는 과정인데, 나폴리는 반대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쉽게 떨어졌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탈락한 가운데 결승에 오른 인테르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자체는 나폴리가 주도하는 경기가 됐었거든요. 예, 아무리 최근에 나폴리가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최정의가 아닌 인테르 상대로 밀릴 정도의 그건 아니다 보니까 경기를 주도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인테르가 몇 차례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루카쿠를 꽁꽁 묶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21분경에 담브로시오가 이제 그 루카쿠를 향해 롱패스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깨빵으로 루카쿠를 이렇게 루카쿠가 살짝 밀렸어요. 김민재 선수의 어깨빵에 밀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볼을 이렇게 걷어낸 거를 이제 벨라노바가 달려와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다가 여기서 미끄러져가지고 살짝 넘어지는 와중에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가로채가지고 벨라노바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소유권을 잡으려고 했으나 김민재가 이걸 그대로 이제 패스를 흐비차한테 연결해 줬던 거였죠. 예, 또 흐비차가 오시멘까지 연결하면서 김민재의 수비가 또 공격까지 연결되는 또 신속한 플레이가 이루어졌고, 특히 루카쿠 하면 정말 피지컬 괴물이잖아요. 정말 육중한 체구인데, 솔직히 상체의 두께라든지 기본적인 피지컬만으로 보자면 김민재 선수가 루카쿠 선수에게 조금 밀린다고 할 수 있지만 영리하거든요. 상대의 무게중심이 이동될 때, 또 상대가 언제 흔들릴지를 딱 보고 제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김민재가 역시 경합의 왕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일단 여러모로 이 경기는 나폴리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41분경에 갈리아르디니가 경고 2회 누적으로 이제 퇴장이 됐었는데요. 옐로 카드 한 장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도 계속 거친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누적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백태클을 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이제 퇴장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수적
수적 우위 속에서 경기를 가져가게 됐고, 이후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조금 공격 가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의 수비에 조금 집중했다면 이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46분경에 인테르는 공격 방식이 오나나 골키퍼의 롱킥에서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예. 오나나 골키퍼가 롱킥으로 루카쿠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었음에도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예. 앞에서 이제 헤딩으로 끊어냈는데, 여기서 그래도 루카쿠가 김민재가 헤딩으로 이렇게 떨군 거를 빠르게 와가지고 먼저 또 소유권을 루카쿠가 가져갔는데 김민재 선수가 쫓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루카쿠가 디마르코한테 패스 주려는 걸 가로챘어요. 가로챘는데 이게 조금 엉키면서 김민재 선수가 넘어졌었거든요. 넘어졌는데 디마르코가 이렇게 터닝을 하고 있는데 김민재가 또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예.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가로채기 성공시킨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60분경에는 이때 이제 브로조비치가 57분경에 교체 투입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로조비치가 루카쿠한테 패스를 줬는데 이것도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 먼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간 장면이었죠. 예. 예,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 거의 뭐 이날 경기 루카쿠를 삭제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기의 루카쿠는 아쉬웠으나 최근의 루카쿠는 조금 좋은 폼을 찾고 있는, 네. 한참 좋을 때 모습을 끌어올리면서 골도 많이 넣고 있는 위협적인 루카쿠인데 김민재 선수가 삭제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다. 네. 63분경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공격 가담을 한 건데요. 드리블을 치면서 거의 그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올라와가지고는 흐비차한테 이제 패스를 넘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흐비차가 특유의 이제 볼을 끌면서 가는 그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이제 그 흐비차의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움직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수비가 막의 반경이 넓어지니까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막기도 어렵고요. 시선이 분산되죠.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흐비차가 다시 김민재 선수한테 패스를 넘겨줬고, 여기서 김민재가 또 그냥 곧바로 이제 그 올리베라한테 패스 찔러줬는데, 이게 올리베라 터치가 튀면서 거면서 상대한테 도리어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있긴 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풍부한 움직임이고 영리한 움직임인데, 이건 아마도 이제 스파레티 감독이 또 훈련 중에 조금 그 지시했던 부분이 아닐까. 또 이런 것들을 김민재 선수가 잘 흡수해서 실전에서 적용했고, 앞으로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예, 그 66분경엔 이제 그 지엘린스키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또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공격 가담 많이 했어요. 예, 패스를 이거 상당히 센스있게 찔러줬거든요. 그래서 안기사가 이걸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안기사가 그대로 속도를 살려가지고 드리블 돌파를 감행을 하면서 상대 선수 한 명을 제쳤는데, 커버를 들어온 담브로시오한테 가로채기에 당하면서 아쉽게 무산이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수적 우위가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라흐마니가 뒤를 커버하는 형태가 되면서 김민재 선수가 좀 풀백 영역까지 경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공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조금 늦게 골이 터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뭐 결국은 이제 안기사가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이거 상당히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사가 거의 180도 터닝이었죠. 예, 180도 터닝 오른발 슈팅을 넣은 거죠. 그냥 볼을 한번 이렇게 딱 튀면서 뒤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대로 터닝 슈팅을 가져갔었습니다. 예, 등진채로 확실하게 공을 확보했고 시원하게 때렸는데, 오나나 골키퍼가 사실은 뭐 올 시즌 좋은 활약 펼치고 있음에도 이 슈팅을 막을 수가 없었고, 네. 또 사실은 이 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10명인 인테르가 조금만 역습으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제골을 넣은 거죠. 특히 이제 오나나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선방을 펼쳐 보였었거든요. 예, 네. 하지만 이 골에 힘입어서 이제 그 나폴리가 조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였죠. 또 이제 71분경에 다시 한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볼을 끌고 쭉 올라가가지고는 또 이제 흐비차한테 패스를 주고 또 똑같이 이제 이렇게 돌죠. 예. 흐비차가 볼을 끄는 동안에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흐비차가 이제 지엘린스키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지엘린스키가 찔러준 거를 흐비차가 이 측면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리베라한테 다시 패스를 주고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가마차게 슈팅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이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패턴, 특히 이제 공격에 가담했을 때 동료를 돕는 오프 더블 움직임도 굉장히 세련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72분경에 오나나가 이제 또 루카쿠를 향해서 롱패스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제 루카쿠를 이렇게 밀치면서, 그래서 무게중심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공중볼을 확보해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진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민재가 먼저 볼을 터치하고 가져가면서 이제 루카쿠가 넘어지는 이런 예.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루카쿠를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는데 73분에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빼주면서 중앙 제주스를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전후로도 뭐 선수 교체들이 좀 있었어요. 네. 69분에 먼저 엘마스와 오시멘을 빼고 라스파도리와 조반니 시메오네가 들어왔는데 이때 오시멘이 조금 이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득점왕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라우타로하고 이제 현재 경쟁 중인데 만약에 라우타로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을 넣으면은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예. 그런지 약간 좀 화를 냈었죠. 예, 오시멘이 23골이고 라우타로가 20골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3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인테르는 디마르코와 이제 둠프리스를 투입을 하면서 역시 좀 동점골을 노리는 그런 좀 교체를 진행을 했고 또 김민재 선수는 그냥 뭐 중앙 제주스도 뛰어박아야 되니까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교체가 조금 독이 되지 않았나 역시. 그리고 루카쿠가 폼이 좋은 선수라는 걸 보여준 거죠. 김민재니까 막은 거지 예. 다른 선수들은 막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제수의 실수도 컸어요. 예. 왜냐면 디마르코의 크로스를 여기 사실 제수가 루카쿠보다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라냈어야 되는데 어버버하다가 도리어 루카쿠가 뒤에서 다리를 쭉 뻗으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대로 발만 먼저 뻗었어도 충분히 커트해낼 수 있었어요. 물론 디마르코가 이제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 지역으로 정석적인 크로스를 잘 올려줬습니다. 교체로 들어와서 분명히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뭐 보통의 수비수라면 좀 걷어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냐. 특히 그렇죠. 김현재 선수가 있었다면 슈팅하기도 전에 이미 차단했을 것이다. 근데 네. 이렇게 10명의 상태에서 동점골을 넣었고 이렇게 되면 나폴리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수 선수가 최근 경기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민재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교체 투입되거나 뭐 그랬을 때 그리고 라하만이 부상이었을 때 한동안 제수가 선발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괜찮았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나올 때마다 그거 3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어리버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주스가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교체에 들어와서 뭐 차이를 보여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나폴리가 다시 앞서갔어요. 디 로렌조의 환상적인 골이 나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안기사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왼발 중거리 슈팅, 그러니까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예.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었습니다. 예, 그것도 감아 들어가는 골문의 왼쪽 상단 구석을 찌르는 원더골이 나오면서 나폴리가 다시 앞서갔고 그 뒤에도 이제 뭐 나폴리가 선수 교체도 하고 또 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물론 이제 인테르도 2대1 상태니까 마지막에 좀 공격을 노려봤어요. 그걸 끊어내면서 가에타노가 이제 처음에 끊어냈고 시메오네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다가 네. 이제 슈팅을 한 게 오나나를 맞았지만 골이 됐는데 팀이 아무래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시메오네가 마지막에 자기한테 패스를 왜 안 줬는지 좀 짜증을 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 시메오네가 그 전에 골을 한번 넣었었는데 그게 이제 VAR가 이제 그 취소가 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뭐 어찌됐건 골이 됐고 나폴리가 3대1로 완승을 거두면서 전반기 패배도 이제 서력을 했고 무엇보다 챔스 결승에 오른 팀과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우리도 그런 전력이다. 우리가 좀 아쉽게 탈락한 거지 우리 스쿼드가 이탈리아 챔피언 스쿼드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제 수비 기록을 놓고 보면요. 가로채기 1회를 기록한 게 저 그 파란색인 거거든요. 예. 이게 그 뭐 공동으로 팀 내에서는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클 2회를 기록한 게 저기 초록색 위에 공격 진영에 있는 그건 공격 진영에서 태클들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 그가 태클은 마지막 수비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비 진영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도리어 공격 진영에서 이제 파울을 불사하는 이제 태클들을 하라고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 식으로 수비를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태클들을 근데 실패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2번 다 성공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리어링 2회를 기록했는데 저 보라색이 이제 클리어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차단이 노란색이 이제 슈팅 차단인 건데 위험 지역에서 뭐 클리어링과 이제 슈팅 차단을 기록을 하면서 태클과 걷어내기 슈팅 차단은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은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했는데요. 뭐 김민재 선수 특유의 그리고 이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상대가 한 명이 적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공격적에
히트맵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볼 리커버리인데 5회를 기록을 했는데 공격 진영에서 2개, 수비 진영에서 3개를 기록을 한 거죠. 이 히트맵이나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보면 이날도 역시 레프트백이나 약간 수비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영역에서 활약을 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유 구역을 놓고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넓은 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당히 많은 범위들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한 명이 적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나섰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 전진 패스를 할 일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장기들을 드러낸 거죠. 예, 일단 패스 성공률이 97%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8%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패스 성공이 69회였는데,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가 47회였죠. 예, 거의 공격적인 역할, 후방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김민재 선수의 능력이었고요. 예, 볼 전진 패스와 볼 전진 캐리 이 그래프인 건데 가로축이 이제 볼 전진 패스인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라흐마니하고 김민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비록 실점하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실점 상황에 김민재 선수는 없었고요. 경기를 뛰는 동안에는 나폴리의 무실점 승리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이탈리아판 스카이스포츠 박한 평점을 주는데 네. 멋진 터닝 슈팅을 기록한 앙기사에게 7.5점 주면서 MVP로 선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또 멋진 왼발 슈팅을 성공시킨 디로렌초가 7점, 그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가 6점을 받았고요. 이제 나머지 다른 매체들의 평가에서 인상적인 멘트가 정말 많은데, 유로스포츠 이탈리아판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6점을 줬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상위권의 점수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루카쿠와 1대1 대결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김민재가 뛰는 동안 루카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저희가 설명한 그대로였는데 여기에 교체된 주황제주스의 평점을 보면은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수스한테는 4.5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주면서 루카쿠의 골이 터졌을 때 서툴렀고 너무 안일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이적 전문 매체인 칼초 메르카토도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주면서 루카쿠보다 항상 앞서 있었다. 김민재는 거의 모든 상황에 개입을 했고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울려 퍼졌다. 네. 매체들의 이제 평점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수적 우위에 있었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물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나가고 실점이 있었지만은 어쨌건 실점을 허용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또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이제 교체가 됐었는데, 나폴리 지역 매체들은 그래도 역시 우승도 했고 기분 좋은 평가들을 많이 내렸는데요. 칼초 나폴리 192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인에 김민재, 크바라, 디 로렌초가 스타였다라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무려 평점 8점을 줬는데 이 평가가 대단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 항상 그렇다. 오늘만 잘한다는 게 아니죠. 루카쿠가 숨을 쉬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동료 선수들의 사소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했다. 이게 항상 그렇죠. 동료들을 커버하는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국면에서 기점 역할을 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저는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제 크바라첼리한테 패스 주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들, 아니면 돌아서 이제 나오는 움직임들, 그가 마치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앙기사한테 패스 준 것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바라첼리와 로버트카 오시멘과 함께 나폴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했는데, 과연 다음 시즌에 있을지가 조금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번에 평점들이나 평가들을 보면 이제 이적에 대한 얘기들도 꽤 많이 나와요. 워낙에 소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제주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5.5점, 경기가 진행될수록 수비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김민재 선수가 빠졌기 때문이고, 살레르니타나전을 얘기하면서 잘 못했다. 골문 앞에서 소극적, 즉 그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왜 커트 안 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또 다른 나폴리 매체죠. 칼초 나폴리 24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에게 7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나폴리 선수로 팬들 앞에서 뛸 경기가 2경기 남은 걸까? 이제 마지막 37, 38라운드만 뛰고 이적할 거냐? 약간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루카쿠와 피지컬 대결을 펼쳤고 14분에 헤더로 처리했다. 스스로 흡족할 만한 경기를 펼쳤을 것이다. 그의 플레이를 보는 건 참 좋다라고 한 거고요. 약간 좀 이제 이 말은 좀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더 못 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카쿠는 최소한 세리에 A에서만큼은 올 시즌 후반기 탈환했기 때문에 강력한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루카쿠
루카쿠와의 대결에서 이제 압도했으니 뭐 만족할 만할 것이다. 그리고 네. 역시 제주스는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동점골 실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칼초메르카토 2세 평점도 8점인데 항상 그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재였다. 그가 있는 쪽은 완벽하다. 특히 세리에 A 무대에서 이렇게 라인을 깨는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김민재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가 우리의 리그를 떠나기 직전이라 아쉽다. 요게 조금 이제 흥미로운 멘트예요. 예, 아예 그 떠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요즘에 이탈리아 매체들이 워낙 뭐 맨유에 간다, 합의한다 이런 얘기들을 영국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그렇죠. 약간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이적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일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경기가 남은 거예요. 다음 경기가 이제 볼로냐하고의 원정 경기고 그리고 이제 삼프도리아와 홈 경기가 있죠. 예, 이제 볼로냐전은 5월 28일 일요일 밤 10시에 열리고 아마도 이 경기는 뭐 이전 몬차전처럼 이제 많은 로테이션이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이제 6월 3일 또는 4일에 열릴 삼프도리아와의 시즌 최종전 그리고 홈 경기는 그래도 이제 챔피언으로서 홈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주전 선수들 특히 김민재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도 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볼로냐선도 저는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라우마니가 이번 경기를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반면에 예. 이제 김민재는 먼저 뺀 걸 보면은 지난 경기 때 라우마니하고 제수하고 나왔을 때 좀 그 속도 커버가 안 됐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다음 경기도 아마도 김민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경기 일정이 안 나온 건 뭐 리그의 순위 경쟁 상황 때문에 뭐 날짜를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나폴리에서는 이제 한국 투어를 예상하고 예. 이제 6월 3일 토요일에 경기를 해달라고 3국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이제 나폴리가 한국에 올지가 경기가 진행될지가 결정은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폴리하고 삼프도리아 경기는 언제 열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면 우승과 강등이 확정된 팀들의 맞대결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예. 참고로 삼프도리아 경기 때는 오랜만에 윙크스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아마도 이제 6월 3일에 열릴 가능성이 꽤 커요. 일단은 뭐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한국 투어 6월 8일로 예정된 경기는 사실 서류상으로는 다 됐거든요. 다만 이제 나폴리 측에서 2경기를 해야만 한국에 올 수 있다는 네. 그 얘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또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또 나폴리에서 뛰는 모습을 한국에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확정이 되는 대로 전진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